발표한 논문은 Photographing Long Scenes with Multi-Viewpoint Panorama라는 논문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스트리트 뷰처럼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를 여기 이렇게 스파스하게 찍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쫙 이어서 붙여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멀티 뷰포인트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걸 멀티 뷰포인트라고도 하고 멀티 퍼스펙티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한 군데 시점에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케이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의 퍼스펙티브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뷰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된 그 동기는요, 이제 이 더 X라고 스크린 X용으로 만든 단편 영화인데요. 그 김지훈 감독이 했고, 요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옆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세 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찍고 옆면들을 이렇게 쭉 확대해서 촬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파노라마 이미지라고 보기엔 어렵고 그냥 정면 따로 찍고요. 왼쪽, 오른쪽을 따로 찍어서 어느 정도 그 연결감이 완벽하진 않지만 유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면이 있고 옆면이 있으면 지금 현재 이런 세팅으로 하면 원래 옆면이 더 크게 찍어야 되는데 전면이랑 거의 유사한 크기로 촬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요 카메라의 요 포컬렉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망원으로 찍는다. 망원으로 찍는 경우에는 이 옆면에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노라마가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 파노라마라고 보면 여러 도시면서 찍은 촬영을 했으면 붙이면 파노라마 이미지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지금 구분 이유가 정확하게 나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이미지 얼라인먼트라든지 스티칭 같은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스티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티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이미지, 세 개의 카메라부터 온 이미지들을 합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파노라마가 아니라고 그 말은 세 개의 이미지를 따로따로 보여준다? 아니 완전히 따로따로 촬영해서 따로따로 보여주고 정면에서 정면만 보여주고 옆면만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더라도 앞면보다 옆면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 대로는 사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앞면과 옆면의 접합점에서는 만약에 그 접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혀 연속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면이랑 옆에가 이렇게 약간 그 A필라처럼 이렇게 그 갭이 있어서요. 요것 때문에 이제 극장에서 아니면 영화가? 극장에서요. 극장에 갭이 있다고? 이 스크린이 있으면 이제 제가 벽면이라고 치면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그렇게 있어? 거의 그렇습니다. 없는 극장은 저희가 본 걸로는 우리 상영관이 제일 좁습니다. 그거 없다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진다는 얘기는 연결이 없는 상황. 뭔가 이미지가 이만큼 잘려 있는 거겠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게 간다고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경우가 배경 같은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뭐 이제 그런 장면들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지나간다면 이따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니까. 그런 현상.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 슬라이드의 결론이 파노라마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파노라마가 다시 필요한 걸로 됐다. 맞습니다. 근데 왜 파노라마를 안 썼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샥 찍으면은 사실 파노라마가 자동으로도 잘 될 수 있을 텐데요. 액션 영화를 찍고 싶어하고 또 액션 영화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그런 배경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깊다는 얘기는 가장 먼 것과 가장 가까운 것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세트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가까운 것과 먼 것과가 이 두 개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가깝고 뒤에는 멀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패러렉스, 그러니까 시차가 여기랑 여기가 달라지게 되면서 이미지를 붙이기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메라들의 이 두 개 이미지 사이의 전체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가지고 이제 얼라인먼트를 맞추고 스티칭하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겠죠? 그래서 시차는 아까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이 로테이션 되는 포인트가 하나로 일정하지 않으면 두 개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놈들끼리의 차이와 뒤에 있는 놈들끼리의 차이가 정반대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를 뜯어서 붙일 수는 없고 결국에는 각각에 있는 그 깊이별로 모든 오브젝트를 떼다 붙이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딱 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패럴렉스를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곳에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거는 차이가 1m, 2m가 나더라도 픽셀이 한 픽셀 미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서 붙여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먼 데다가 이 먼 곳에 있는 어떤 평면이나 그런 식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두 개로 겹쳐서 아까 그 시차가 밖에 있는 시차가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겹쳐 보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어떤 거랑 겹쳐보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아마 이거 두 개가 이미지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은 거에서 블렌딩 되는 영역이 한 이 정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에서 그냥 유튜 콘서트를 파노라마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게 하늘에도 막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먼 곳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가까운 부분에서는 겹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작업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풀면은 좋은 토픽이 되겠다. 특히 이제 이런 스틸에서도 이렇지만 동영상으로 가면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인 게요. 이를테면은 이 부분에서 이 라인을 강제로 이렇게 맞춘다는 걸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가려졌다가 보여졌다 하는 배경들이 우글우글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좀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진이가 뭐 멋있다고 해서 보여준 논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 High-resolution panoramas, sometimes called bubbles, provide the ability to pan and zoom to inspect a 이걸 particular 기본적으로 location.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A single 드리면 panorama, however, does not allow you to get an overview of a complete street. Zooming in to look further down the street exhibits severe foreshortening and loss of resolution. 그러니까 줌 말고 앞으로 가서 새로운 뷰를 볼 때요. Jumping from bubble to bubble, view seamlessly transforms from a bubble to a multi-perspective panorama view of the street. Panning is transformed to translating, enabling efficient browsing of building facades. Zooming back in at any point puts the viewer back into the nearest bubble for further panning and zoom. Zooming back out once again and turning on black edges between strips, we can see the dynamic construction of the multi-perspective panorama. Dynamically aligning adjoining strips and keeping the central image always on top. 멋있더라고요. 시그라프 2010년에 나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빌딩들을 파노라마로 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크린엑스랑 비슷한 점이 있더라. 왜냐면 여러 장의 이미지로 찍은 것들을 모아서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스트리트 뷰나 이렇게 거리 같은 걸 찍으면 세로 방향의 패럴렉스는 없고 가로 방향의 패럴렉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스크린엑스랑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겠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시차가 가로 방향으로만 존재한다고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럼 이런 스트리트 파노라마를 한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크린엑스 같은 콘텐츠는 하나의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파노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길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 끝까지 각각이 이제 정면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거기서 보이는 거, 여기서 보이는 어떤 다양한 뷰포인트에서의 멀티 퍼스펙티브를 적절히 합성하는 게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봤는데요. 이 논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거리라고 치면 거리를 앞으로 쭉쭉 가면서 옆면 이렇게 사진을 쭉 찍습니다. 그걸 찍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긴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스트레이트 파노라마는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뷰포인트가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로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이제 뎁스가 달라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는 경우는 이제 슬릭 카메라 그래갖고 쭉 하나씩 스캐닝하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붙일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입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안 렌즈로 찍었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가면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결과물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만들기 전에 뭐 누구나 그러하듯 이 스트레이트 파노라마의 그 프로퍼티가 뭔지를 먼저 정의를 했는데요. 정의한 거는 각각의 건물 같은 그런 오브젝트들이 정면으로 본 것처럼 보여야 된다. 당연하겠죠. 막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갑자기 보이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싱글 뷰포인트랑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리니어 퍼스펙티브 이미지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만 떨어뜨려서 보면 진짜 우리가 평소에 보던 사진이랑 유사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퍼스펙티브 이펙트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찌그러져서 보이거나 막 퍼스펙티브가 왜곡돼서 보이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지가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제가 잘려갖고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리스하게 연결이 된 영상을 생성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런 소스 이미지들이 존재하고요.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스트럭처 프롬 모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피처 포인트들과 각각의 여기서는 이런 게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들의 위치랑 로테이션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끼리의 이제 노출이나 컬러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존에 존재하는 방법으로 먼저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거리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으로 이 논문에서는 가정하고 있는데요. 그 평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토매틱으로 이제 PCL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거나 밑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직선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저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보여준 후 알아서 그려주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빨간 점들이 샘플들입니다. 여기서 이게 카메라의 위치고요. 되게 촘촘히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뷰포인트 셀렉션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전체가 이게 결과물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각 픽셀이 이 여러 개의 이미지 중에 어떤 이미지에 어떤 점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결과물이 이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뭔가 퍼스펙티브로 이상한 이런 이미지들이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사용자가 보정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과정을 반복. 어떻게 보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설명드리면 만약에 차가 그렇게 되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스트로크로 그려줘서요. 이놈은 형태를 유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뒷부분 되기 전에 미리 지정하는 거라고? 예. 원본 이미지에서 그 소스 이미지에서 지정을.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지정해준다고 이놈은 유지해라. 이게 결과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이걸 보고 이제 사용자가 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싹 그어주면 이 오브젝트는 하나의 카메라에서만 갖고 와라. 내가 줄 그은 데는 뭐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앞부분 이런 건 되게 간략하게 넘어가 있고요. 뷰포인트 셀렉션이나 인터랙티브 리파인먼트 부분을 컨트리뷰션이 많이 보여 있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 3D 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카메라도 있고 막 그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카메라를 알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를 이제 아까 사용자가 지정해놓은 그 플레인에다가 프로젝션을 다 때립니다. 다 합니다. 그러면은 원본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요거를 이 플래너 스페이스에서 에다가 카메라로부터 프로젝션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이게 1번이라고 하면 뭐
2번은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뭐 3번은 이렇게 하나 생기고 각각이 다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다 겹쳐서 평균을 내는 영상. 그래서 이게 굉장히 블러리하죠. 블러리한 이유는 아까 그 SFM으로 구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사실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뎁스 패럴렉스가 생겨서니까 그 깊이에 의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이 건물의 이 부분이 색깔이 진한 이유는 이쪽 카메라에서 바라보면 이 건물의 옆모습이 보일 테고요. 또 정면에서 보면 옆모습이 안 보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영장 장면에서 나온 거 그런 거 비슷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 논문에서 얘기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뭐냐? 아까 그 수영장처럼 두 개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블렌딩을 하지 말고 각각의 픽셀이 어디 하나의 카메라에서만 갖고 올지 그거를 정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리절팅 파노라마가 이미지가 이렇다고 했을 때 어떤 픽셀 P가 있다고 하고 각각이 이제 프로젝션된 이게 논문에 이거 하나밖에 예시가 없어서 다른 게 없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맵핑한 그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어떤 픽셀에서 가져오느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요 각각에 있는 픽셀에 대해서 이 1, 2, 한 i부터 요 넘버리니까 이 라벨을 각각을 찾아내는 게 여기 풀고 싶은 문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픽셀 값을 한 이미지에서 찾아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괜히 블러리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의 단점은 그렇게 하면 점프가 일어날 수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구하는 게 여기서 풀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의 일부만 놓고 보면 정면에서 본 것처럼 무조건 보여야 된다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그 속성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방법을 썼는데요. 각 이미지 1, 2, 3, 4가 있고 그 플레인이 있잖아요. 그 플레인과 또 카메라들의 위치를 아까 SFM으로 다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랑 제일 가까운 게 이미지,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 어디냐 요거를 찾고요. 또 2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고 3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고 4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는다고 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저 에너지를 구하려고 하면은요. 이거랑 요거랑의 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이거랑도 구하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에서 요 픽셀이 가장 정면으로 보고 있는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가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먼저 정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스페이셜리 스무스하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점프하는 걸 없애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P랑 Q는 네이버링하는 픽셀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P 픽셀과 Q 픽셀은 같은 이미지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P가 가져올 이미지에서의 그러니까 P가 가져올 이미지에서의 P의 컬러 그리고 Q가 가져올 이미지에서의 Q의 컬러 그리고 또 더해서 P에서 갔을 때 가까이 Q 요거 두 개의 컬러의 차이를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 LP랑 LQ가 만약에 같은 값이라고 하면 에너지는 0이 될 테고요. 그리고 요 값이 커지면 이제 그거는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같은 이미지에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이미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는 하늘이고 이게 건물이고요. 어떤 이미지는 만약에 이 건물 옆면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이미지에서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오게 한다. 그래서 그 원래 이미지 각각의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 그 스페이셜리 스무스한 성격을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에너지.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띄엄띄엄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부정확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 형태는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을 가져와라라는 이제 에너지인데요.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각 픽셀마다 이제 겹치는 애들끼리의 미디언을 구하고요. 그 민 대신 미디언을 썼더라고요. 미디언을 구하고 동시에 그 표준 편차가 얼마큼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일단 무조건 갖고 오지 마이고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가장 색깔이 비슷한 애들, 여기서 표현되는 이 미디언이랑 가장 가까운 색을 가진 애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렇게 패턴 같은 게 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SFM으로 만들어진 이 패턴 원래 있는 모습을 최대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처음은 나온 이 파노라마 이미지가 어차피 뭐 완벽한 게 아니고 실제로 불가능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이런 그 인텐션을 부여하고 싶다라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 정도 영역은 이렇게 찌그리지 말고 딱 정면에서 보는 장면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리하게 이게 퍼스펙티브가 찌그러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미지에서는 절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전국 전기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전기줄 같은 게 있는데 전기줄 같은 게 이제 되게 지저분하니까 그런 걸 지우고 싶다 이런 요구도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내추럴하고 인투이티브한 방법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그런 걸 다 픽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까 그 오토마이제이션 프로세스랑 되게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되게 쉽게 사실은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 부분을 이건 무조건 3번 이미지에서 가져와 이 영역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X자를 치면은요 이 영역들은 3번 이미지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그래서 이렇게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다는 걸 하나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라인에 있는 거 정도만 이게 3번이라고 하면 이제 주위에 있던 거는 아까 있는 같은 거를 가져오는 그 에너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로포게이션이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리파인먼트가 아까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돈다 그랬잖아.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인풋은 예. 다시 이걸 주면 원래 나왔던 결과를 완전히 없애고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결과 위에서 이게 다시 어플라이가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터레이션이 계속 점점 결과가 쌓이는 이터레이션이 아니고 유저가 주면 새로 계산하는 답이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새로 계산하는 답이고 그런 식의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이 영역을 무슨 이미지에서 갖고 올지를 그냥 하드하게 줘버리는 아까 그 구하는 값에서. 그리고 이렇게 디스토트된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본 이미지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오브젝트의 형태를 살려라 라고 명령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것들이 그 여기 이 스트로크에 걸린 애들은 그러니까 스트로크 안에 있으면서 인접한 애들은 무조건 같은 카메라다. 다른 뭐 무조건 같은 카메라로 설정이 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의 이만큼들이 하나의 카메라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형체가 찌그러지는 게 없을 테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아까의 그 오토메이션 에너지 중에 인접하는 것들은 비슷하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살짝만 거도 주위에 있는 영역까지 프로포게이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인피니팅인데요. 여기 전깃줄을 지고 싶으면 전깃줄대로 쭉 선을 그으면 그 부분은 그냥 뒤에 요거를 이제 오토마이제이션하고 상관없이 뒤에 있는 결과물 가지고 이제 인피니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뭐 뭘로 구현했다는 얘기는 안 써놓고 인피니팅 리스트를 쭉 그냥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총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만들어갖고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서 사진을 찍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들 때 특수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우에 찍는데 한 45분 정도가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조지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 사이클이 얼마큼 걸리는지는 사실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트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하이 퀄리티의 하이 레졸루션의 멀티 뷰포인트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는 프랙티컬한 방법이다. 왜 프랙티컬하냐면 간단하고 캐주얼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장점으로 꼽고 있고요. 또 오브젝티브 펑션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런 멀티 뷰포인트가 롱한 경우에 지켜야 될 속성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드론 스토로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안에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로퍼게이션이 된다는 게 자기네들은 되게 좋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스트로크도 주위로 퍼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막 열심히 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또 컨트리뷰션으로 꼽고 있고요. 나중에는 지금은 그냥 플레인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피스티케이티드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를테면 뎁스가 깊고 막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얼번씨는 괜찮은데요. 약간 서브 얼반 같이 이렇게 중간에 막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파라솔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밖에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뎁스가 좀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게 다음번에는 뎁스를 컨시더해서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지금 걔네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스테레오 매칭에서도 뎁스가 꽤 덴스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뎁스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좋은 거를 만들 수 있고, 골목이 있으면 골목에 다가가고 이런 것들의 퍼스펙티브 효과까지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메소드가 지금 롱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롱하고 톨한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안에 건물 벽이 하나가 날아간 것처럼 뭐 1층에서의 모습, 2층에서의 모습, 이런 아케이드 같은 걸 쫙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시더링 뎁스랑 아까 포인트에서 선택할 때 포인트가 분명히 뎁스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뎁스는 어떤 그 피처 포인트들에 대한 뎁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덴스한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픽셀의 뎁스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갖고 오늘 약간 좀 빨리 했으면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 했었는데요. 요 뎁스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파노라마 만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디스퍼리트를 알기 때문에 이쪽이랑 이 이미지에서 이거랑 이 다음 프레임에서 이거 연속돼서 쭉 촬영을 하거든요. 다음 프레임에서의 이미지랑 요 두 직선 사이에 요 이런 찌글찌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뜯어갖고 하나 이미지로 붙이면 스캔하는 것처럼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어서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받겠습니다. 실제로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떻게 풀어요? 그냥 저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 컷 같은 그래프 레이블링 프로블럼이 되잖아요. 그래서 풀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면 요거 그 그래프 컷 같은 거 있죠. 그 세그멘테이션 할 때 쓰는 거랑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늘 지금 되게 잘게 보면서 가잖아요. 되게 갭이 적잖아요. 갭이 많은 경우에는 잘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있긴 했는데, 근데 좀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파노라마를 만들 때는 블렌딩 방법이 저는 그냥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도 어떤 픽셀 하나하나만 풀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형태가 찌그러질 수는 있어도 각각의 점들은 유니크한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컨셉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 보면 아까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그 풀어가지고 라벨링이 달라지는 경계를 쭉 찾으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디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색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다른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로 하는 방법을 일단 본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칭하는 스테레오 또 관련 기술도 있으니까 그 스테레오 기술을 그러니까 뎁스를 활용해서 이제 사실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까지 사실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카메라 3개 겹쳐서 찍은 다음에 일단 돌려봐도 저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심이 나눠진 영역들이 막 바뀔 텐데, 아니면은 거기다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템포럴 텀 같은 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막 스무스하게 색이 바뀌고 뭐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으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크린엑스 광고 중에 이렇게 카메라 여러 개로 촬영하는 거는 없었나? 예. 다 그냥 CG였어 옆에. 아, CG거나 아니면 완전 IMAX처럼 큰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잘라서 옆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종이가 있다 그러면 종이를 접은 형식이지 옆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